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 위치는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 힘을 쏟고 있고 그것은 국민적 호응을 얼마나 얻고 있고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 1년이 돼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대한민국 제1야당은 어떤 그 용트림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외에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외 투쟁이라고는 하지 않고 네. 이게 참 이름도 이름이 이건 제가 지금 이름을 못 찾고 있지만 이 집회 이름을 붙이는 게 뭐 저걸 민주당이 해도 똑같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을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 그러니까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는 예. 민주당이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조국 혁신당이 해도 똑같이 될 것 같지 글쎄 않습니까? 말입니다. 뭔가 예. 이렇게 날이 딱 서 있는 이름이 네. 아닌데 네. 물론 장외 집회보다는 규모를 좀 작게 하는 집회라고는 하는데 과연 저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입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느냐 네.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은 뭐니 해도 선거가 최고의 승부처인데 내년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지어 영남권에서도 중도층이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한국갤럽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42%. 야당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35%. 아이고. 특히 중도층에서는 여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44%. 야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30%. 네. 중도층에서는 44대 30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네. 한국갤럽에서 같은 걸 물었을 때는 중도층이 여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38. 야당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어요. 36. 그러면 네. 여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가 중도층에서 한 달 전 38%에서 지금 44%로 늘어났고 아이고. 야당이 많이 당선되면 좋겠어요가 36에서 30%로 그러니까 예. 중도층의 민심이 음. 지금 뭐 저희가 계속 이 쨍하고 해뜰레레스 말씀드립니다만 항소 포기 사태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말 국민에 대한 그 배신 어떻게 보면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론에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사이익이 한사이익이 전혀 아니 반사이익은커녕 반사 손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을 네. 정도로 참 의아한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마이너스가 벌어지고 됐습니다. 있잖아요. 네. 정말로 이 국민의힘 관점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이어 터지는데도 네. 그 반사이익을 받아낼 그릇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릇이 밑에가 깨져 있어서 있는 물도 새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12월 3일이 계엄 1년 네. 플러스 공교롭게 그날이 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아마 이제 연초가 내년 초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내란 재판에 대한 1심 결과도 나오고 하면 이 국면을 통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현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야 떠나간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좀 이렇게 좀 가다듬게 하고 좀 이렇게 어루만져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으면 이 숫자를 핑계 대서라도 저희가 어쨌든 보수 우파의 마음을 먼저 잘 이렇게 다듬어드리고 그 다음에 중도로 오려고 했는데 지금 이쪽 중도가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불났으면 빨리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회군할 수 있는 명분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여론조사의 숫자가 상당히 좀 비상 상황이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예. 진단의 이제 화살의 끝은 장동혁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이제 장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훑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런 전략이더라고요. 예, 그런 스케줄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충청, 강원, 뭐 대전, 뭐 지금 이제 부산하고 울산에 했다가 이제 경북 거쳐서 이제 쭉 올라오는데. 예. 제가 그 분석한 바로는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강력히 있는 것 같아요. 선 결집 후 확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수 세력을 결집한 다음에 나중에 중도 확장을 하겠다. 저는 뭐 그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력을 너무 세게 돌리면 예.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령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과거의 그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뭐 전광훈 목사 얘기 많이 하던데 예.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그분에 동조하는 그런 그 지지층이라든지 또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그 당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앞 말고 뭐 조원진 대표가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여러 그 보수 진영 속에서도 세력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이 가령 장동혁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제 이런 점들이 지금까지 얘기가 돼 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분들하고 연대하겠다. 예. 연대를 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를 얘기를 해 왔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율이 지금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다면은 당신 부정선거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왜 얘기 안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간 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12월 3일 날을 기해 가지고 절연을 어떻게 선고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뭐 우리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도 있고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아니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타이밍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층의 소구력이 높은 정책 발표를 하고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나 제스처를 발언을 하는 시기는 내년 2월쯤 혹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하순 2월 초쯤 나온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예. 2월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분기점 삼아서 1심 선고를 분기점 삼아서 윤 대통령과 절연선언 혹은 이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그런 로드맵이 있는 거다. 예.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애가 달아 있는 쪽에서는 야 그러다 집토끼 산토끼 다 놓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방향 전환해야 돼. 이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축구로 치면 지금 자 일단 전반전에는 수비를 다져서 일단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미드필더하고 공격진은 조금 후반전에 우리 역습을 노리자. 그러면 이 게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 근데 전반전에 3대 0이야. 골이 자꾸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돼? 수비만 다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골을 먹었으면 안 되겠다. 예. 수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골을 먹었으니까 네. 어쨌든 자 오른쪽 풀백들도 자 오버래핑 나가고 예. 그다음에 저 중원의 공격수들도 가서 슛을 차면서 수비를 해야지. 그렇지. 그래도 수비가 중요하니까 자 일단 이 전반전 끝날 때까지 우리 수비만 계속 해야 돼라고 하다가 계속 골을 먹으면 그러면 왜냐면 공격을 안 한다 그러면 저쪽 그 상대방은 아주 신나가지고 계속 슛을 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란몰이를 연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란몰이의 프레임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거기서 지금 계속 골을 먹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거죠. 축구로 네. 친다면. 회복 불능의 골을 전반전에 5골을 먹어버린다. 후반전에 아무리 뛰어본들 그게 만회가 됐습니까? 만회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예. 권투로 치면 맷집이 좋아서 맞다가도 뭐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지만 오일용이라는 그 권투 해설가가 아 정말 무슨 선수 뭐 장원팔 선수 맷집이 좋아요. 그러다 쓰러지면 매는 장사 없어요. 그렇게 끝내거든요. 그렇지. 진짜 이게 너무 많이 맞으면 매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그럼 그때는 조금 더빙을 하든지 아니면 가드를 올리든지 아니면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래서 공격을 하든지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둘러싼 많은 분들은 특히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분들은 지금은 전략 변경이 좀 필요할 때 아니냐. 저렇게 많이 맞으면 매 앞엔 장사가 없다라는 오일용 권투 해설가의 얘기가 떠오르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은 사실은 장동혁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많이 스포트라이트, 좋은 의미의 스포트라이트,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악재로서 공격에 노출당하는 스포트라이트 어느 쪽에서든 예.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이제 배성규 에디터하고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던데 거기 예. 뭐 중요한 대목들이 이제 딱딱딱 짚어져 있던데. 한번 그거는 우리 김선백 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예.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예, 예.
오세훈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른바 한강버스가 왜 저기 바닥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다 그렇습니다. 걸렸던 적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건 종묘 거기 개발하는 맞습니다. 거, 그 세운상가 개발이죠. 세운상가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종묘 예. 개발이 예, 아니라 예. 이 제목을 잘못 종묘 개발이 아니라 세운상가 개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광화문에 정원 하나 해가지고 예. 그 한국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 22개 나라들 예, 감사의 거기 정원. 이제 예, 감사의 정원을 예. 이제 그 공중을 향해서 빛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연일 집중 포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 국토부 장관 뭐 이 총리와 장관이 가서 계속 포화를 쏘고 거의 있던데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무슨 오세훈 시장 스토커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예.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예. 나는 서울시장 안 나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을 김민석 총리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봐도 그렇고 예. 김민석 총리는 현 시점에서는 현재로서는 예. 서울시장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나가고 싶지 않아 하고 그게 단순 계산만 해봐도 그렇대요. 지금 국무총리는 다 배지 달고 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 영등포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김민석 총리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장을 나가려면 배지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배지가 문제구냐. 그다음에 이제 알았습니다. 서울시장은 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는데 없어요. 배지만 덜컥 내려놓으면 덜컥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다른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데는 민주당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이라는 개인적인 그 사실상 사선을 한 현역 프리미엄도 워낙 강하다 보니 더더군다나 자꾸 공격하니까 더 커지는 역효과, 그러니까 민주당 관점에서 역효과까지 나다 보니 오세훈 시장을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예. 지난번 대선 불출마 선언한 거 예,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대선 출마 끝까지 경선을 하려면 서울시장 내려놨어야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서울시장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마지막 대선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 끝에 서울시장 자리라도 지키자. 그런 그랬던 것 결정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조금 더 결기 있게 그치.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치. 후회를 한다는 거죠. 서울시장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끝까지 가서 한번 붙어봤어야 된다라는 예. 이제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하는 있다는데 건데, 예. 지금 김민석이 똑같은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총리는, 거지. 그리고 이 총리는 사실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권한에 비해서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네. 산하에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총리가 그리고 어디 가서 생색내기도 좋고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많은 공무원들이 예. 국무총리나 그 국무총리 밑에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권한이 세다고는 다 생각을 안 해요. 네. 어떤 공무원은 사실은 행안부가 더 세. 국무총리실 전체 합친 것보다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네. 그러나 국무총리는 이벤트 하기도 좋고 그럼요. 당장 김민석 총리가 곧 무슨 행사가 있는데 예. 아마 어디 세종에선가 화장품 업계 K뷰티 업계 간담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걸 총리실에서 예. 화장품 업계에 연락을 해서 내 피부를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그런 행사를 하나 이벤트를 해줘라. 그럼 기자들이 봐서 또 잘 찍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기 좋아요 국무총리가. 근데 배지 떨어지고 서울시장 나갔다가 떨어진 정치인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농담처럼 그 말씀 아시죠?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스크를 지는 거와 총리를 계속 하다가 내년에 자연스럽게 저 이재명 대통령을 자꾸 치받고 명청 교체를 운운하는 저 정청래 대표를 내가 딱 혼내주기 위해서 저기를 격파하기 위해서 준엄하게 나가서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더군다나 전직 총리라는 그런 후광까지 딱 얻고 나가서 당대표를 나간다. 당대표를 나간다. 내가 공천권도 행사한다. 이러면 김민석 총리 가슴에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대통령의 꿈에도 더 맞고 혹시 국회의원직도 여전히 유지하고 이래서 예. 더군다나 지금 김민석 서울시장 내보내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다란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라이벌은 김민석 총리 같아 보이는데 네. 거기를 일단 서울시장으로 내보내서 이기면 자기가 지방선거 승리해서 보셨죠? 내가 이겼습니다 하고 네. 지면 김민석 아웃시키고 양수겸장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김민석 서울시장 내보내기 운동본부장이고 김민석 총리는 나는 서울시장은 안 나가. 난 지금 원하면 내가 저 오세훈 시장이든
고공 폭격, 박격포 쏘고 미사일 쏘는 건 해줄 수 있어. 나보고 서울시장 나가라고 하지 마라고 한대요. 그래서 예. 지금 오늘 아침 언론 매체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각의 대부분의 분석은 뭐냐? 김민석은 내년 8월에 당 대표에 나간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오히려 강훈식 용산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사실은 여기가 충남지사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을 다 오세훈 시장과 1대1로 붙여봐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예전에는 예.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서울을 지켰거든요. 대통령 안 계시니까. 그게 그런데 강훈식은 지난 미국도 따라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중동하고 남아공까지 따라갔더라고요. 이게 왜 이래요? 이 그 전에 전례는 거의 전례 없었던 네. 청와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은 늘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청와대를 지키는 상황실장. 그렇지. 대통령의 약간의 권한 대행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대신해서 급박하게 대통령한테 연락병 내지는 그렇지. 상황실장 연락을 물론 국정 상황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지만, 따로 있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 원래 사령관 퇴근하고 나면 예. 당직 사령 이런 게 생기는 그렇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네, 뭐 네. 대령이나 이런 당직 사령, 사람 말 당직 좋다. 사령 하는 건데 대통령 나올 때 당직 사령 해야 되는 사람이 네. 그 사령관 따라서 같이 퇴근을 한 거예요.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사령관의 저녁 회식에 왜 같이 나가지? 저 양반이 딴 뜻이 있구나. 그 국정조사해야 돼 그거.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자 이제 슬슬 몸을 푸는구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래 나가려던 충남지사 정도 나가는 것 같고 저렇게 몸을 세게 풀까? 지역구가 충남 아산이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 한 서너 번 한다면은 네. 국회의원 계속해야 해서 국회의장 하는 길 말고는 이제 좀 중진들이 무게감은 있어도 이제 저 사람은 신선한 맛은 없다 그래서 늘 이 광역 단체장, 서울시장, 무슨 부산시장 아니면 도지사 이런 걸로 이제 급을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강훈식 실장도 그거 할 줄 아는데 왜 몸 푸는 게 심상치 않은데 저 정도면 저거는 충남지사 하려고 몸 푸는 게 아니야. 완전히 팔이 빠지겠는데 이상하다 뭐지? 서울시장인가? 왜냐면 강훈식 서울시장 설도 꽤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박주민 뭐 전현희 저 이번에 또 큰 타격 입은 그 누굽니까? 그 여성 국회의원 저기 쿠팡하고 밥 먹은 맞아. 아니 뭐 영 숫자가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까 예. 그래도 현 대통령의 초임 비서실장이고 어쨌든 뭐 인물도 좀 훈훈하고 인기도 뭐 비교적 조금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강훈식 서울시장 출마설도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훈식의 약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약한 것도 아니냐. 그렇죠. 서울시장 자리는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저 부산에 사는 중학생이 그 사람은 뭐야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그렇죠. 강훈식은 그 급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김민석 이런 얘기가 나왔고 조국 또 이제 거기에 지금 계속 숟가락 얹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급은 이제 강훈식은 아니어서 지금 대통령 다니는 곳마다 바로 뒤에 따라가서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 체급 높여주기, 지명도 체급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정치 전문가들 호사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일리가 있어요. 해외에 가서 대통령이 뭐 정상회담 마치고 뭐 다자간 회담 마치고 나서 이 브리핑 할 때는 되게 대변인들이 했거든요. 대변인이 하죠. 그렇습니다. 안보실장이 하거나 이번에는 강훈식이 지가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하고 붙어서 양 버겁구나. 아니 이게 오세훈 시장이 벌써 뭐 중간에 그때 무상급식 때문에 중간에 사퇴하고 나오고 또 재보선에 나오고 해서 원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3번 하고 그만두는 3번을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묘하게 이렇게 얽히면서 지금 사실 5선째에 도전하는 셈이 되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한테는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고 또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이 여러 가지 이유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서울시가 조금 더 연령층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도 굳이 말하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한번 찍었던 사람을 굳이 이상한 나쁜 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바꾸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유리하거든요. 같이 좋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를 해봐도 민주당에 뭐 내로라는 사람들 갖다 대입을 해도 판판이 지는 걸로 나오니 그것도 상당한 격차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거기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6월 3일 날 선거에서 다른 곳을 대부분 이기더라도 서울을 져버리면 이겼다고 말하기가 이- 이런- 찜찜하죠. 그렇죠. 예, 찜찜하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목을 매는 건데 예. 워낙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그 아성이 지금은 튼튼해 보이니 예. 이걸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세운상가 이걸로 폭격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한강 유람선도 폭격을 하고 또 뭐 광화문에 뭐 감사의 정원도 폭격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약발이 좀 시원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딱 떨어지는 거리들이 아니에요, 진짜. 네. 그리고 무슨 물론 그 한강 그 교통 그 배 저 선박이 그런 좌초 사고 난 건 정말 위기일발이긴 했죠. 네. 근데 그거를 이해찬 전은 저 총리 같은 분 나서서 뭐 산풍이 떠올랐다. 이거는 해도 너무 오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타가 되기엔 조금 이런저런 미흡한 걸 가지고 근데 계속 오세훈 시장 때리기를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 몸값이 오히려 더 치솟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시청자 됐네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도 안 뭐 보고 봤어요, 이런저런 이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테마는 장원준 실장이 강조했던 그 우리 민생과 경제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율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무튼 정권의 향배하고는 관계없이 고삐를 좀 잡아서 맞습니다. 네, 예. 주름살이 더 깊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보면 증시 5천 올리겠다는 거보다 이게 더 국가 경제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예민한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네. 그걸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걱정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좀 여러 가지 시그널을 좀 보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이 일면 톱으로 말했던 것처럼 증시 들썩였던 건 착시 현상이다. 착시다. 우리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잠시 들썩였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실제 우리의 경제는 다른 부분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뭐 주제도 무겁긴 했지만 꼭 이 대목에 말씀드리는 좋아요. 좋아요가 정말 굉장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중요하니까 오늘 이 김광일 선배하고 저하고 말씀 나눈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고 되도록 많은 분과 공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조선일보 유튜브 구독 안 하고 보신 분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하고